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제1부 일사천리 수요일마다 하는 코너죠. 오늘도 고정 패널로 참여하고 계시는 고일석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듬직한 민주당의 대표 자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시영 TV의 사장 박시영의 선배 정청래입니다. 네. 요즘에 뭐 별일 없었습니까, 의원님? 요즘 뭐 김종인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 오늘 근데 김종인 이따 특집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님은? 철천지 원수라기보다도요. 네. 저는 그분의 심리를 분석해서 그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행복 네, 예측하고 음. 제가 올돌목 전사로서 그분의 앞길에 서서 예, 이리 오세요 이렇게. 근데 원수라기보다 요즘 흔히 말하는 가해 피해 관계 아닌가요? 가해자 피해자 관계. 일방적으로 좀 맞은 건 있는데 네. 예, 이번에 이제 보복을 하겠죠. 예, 저는 정치적 보복 이런 것을 저는 반대하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노선을 저는 네. 지지합니다. 그리고 네. 다만 예, 이분의 속셈을 잘 모르고 음. 언론이 과도하게 띄우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저도 뭐 사실 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할 얘기 꽤 있는데 이 부분은 백미이기 때문에 네. 이따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김종인 해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의사들 파업을 했잖아요. 진료 거부, 네. 진료 거부를 했는데 첫날 뭐 10.8% 정도 휴진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의사들은 노동조합이 아니거든요. 네, 파업권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진료 거부 네,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동안 의료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칭찬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참 그 방역복 입고 땀 고생하고, 흘리면서 네. 이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 방역 당국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냈었는데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의사들은 예전의 의사들과 많이 다르다. 예전의 의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분들은 몸 바쳐서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이분들은 자기 밥그릇을 위해 싸우고 있다. 네. 아,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의사도 의사 나름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일석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원칙 대응해야죠. 지금 아까 이전 의사 말씀을 하셔서 저는 왠지 편가르기 같은 느낌은 들지만 하여튼 시니어 의사들과 지금 좀 전공의들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개원이 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의 의사들은 온도차가 느껴지죠. 네, 그분은 봉집이 별로 이제 뭐 동참을 안 과장님들. 했으니까 대부분이. 예,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주축인데 저는 이제 여러 차례에서 의료 이슈에 대해서는 의사 편에 있는 입장이에요. 원래 좀 희한하게.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 전공의 대자보를 봤는데 말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말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의사들과는 약간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원래 네. 전공의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처우, 불만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이번 기회에 토로하는 이런 뭐 느낌이 좀 듭니다. 그것도 아니고 정원 들어가 나면 서울의 개원이 뭐 본직이 자리 좁아지고 그걸로 직결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의사들이요 음. 불만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데 후생 복지 처우가 별로 안 좋고 의료 수가 올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힘들다. 음. 우리 진짜 의사 숫자가 너무 적어서 힘들다. 그래서 늘려주겠다니까 또 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난 그거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실제로 의사가 하는 일을 간호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네. 그래서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의사들 주장하는 거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진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 의료진들이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간호사도 있고 다양한 의료진들이 있는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 어쨌든 최대집 일부 그 회장단이 독선적으로 좀 끌고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상관은 없지만 1865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네.
붉은 깃발법이라고 있었어요. 아, 이게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증기 기관차가 발명이 됐어요. 네. 자동차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마차 산업이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래서 붉은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내가 봤어요. 쭉 봤더니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라고 그러는데 마차보다 늦게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을 놀라게 하면 안 된다. 자동차가.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를 만들어 놨는데 마차보다 늦게 가야 돼.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한테 넘어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시대에 맞게 그 법을 고쳐야 되는데 이 문화 지체 현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고 지체되는 것처럼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예로서 드는 것이 이제 붉은 깃발법이에요. 근데 의사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OECD 평균 기준에서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의사들이 경무에 시달린다면서요. 네. 그 경무를 좀 덜어주겠다고. 그 의사를 좀 늘리겠다는데.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안은 70% 정도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은 별 피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의심하겠죠. 지역 의사를 하다가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예, 그 얘기하죠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것은 의사들도 입장을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협의하면 돼요. 네. 이 코로나 국면 수도권 좀 진정된 다음에 네. 그 얘기인데 정부가 던진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 그렇죠. 이 중요한 부분을 거죠, 좀 지금. 걷어찬 거죠 사실. 네. 얘기가 다 됐으면. 그러니까 그거. 의사들이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거부를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열받은 게 경남인가 어디 뭐 지방에서 의사 뽑으려다가 연봉 5억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안 온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건 5억이 적다는 말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고요. 이 지역이 청와대 다- 청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다 사정이 같아요. 지역 병원에서 지역의 민간 병원도 의사들 모시고 싶어도 아무리 연봉을 높여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이슈는 뭐 다음에 또 특집을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이걸 좀 발끈해서 나섰어요. 네. 변호사협회나 뭐 민병 같은 데가 지역별로 보니까 고발하겠다. 그래서 피해 관련해서 환자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 소송전을 벌이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예. 동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하도 매주해서 좀 이번 좀 넘어가고 싶은데.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좀 요즘에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격분하거나 뭐 분노하거나 이런 거 별로 없이 예. 좀 차분해지지 않았나는 느낌도 좀 들어요. 요즘 우선 부동산 언론이 시장 언론이 차분해졌어요. 언론이 일단 예, 차분해졌네. 언론이 보합세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어떤 네. 때는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예. 부동산 시장. 근데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15일까지의 실거래가 등록 매물 현황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저번 주에는 하락 매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는 하락 매물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가요? 우선 그 자료를 좀 보시면서. 노원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빨간색이 네, 하락한 요 뒤에. 매물. 네. 8월 전체입니다. 8월 15일까지 집계한 거고 오른쪽은 22일까지 전체로 집계한 건데요. 빨간 게 하락한 매물이고요. 파란 게 상승한 매물입니다. 그러면 네. 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한 2배, 전체 규모가 2배로 늘었잖아요. 똑같이. 매물 수가 지난주에는 뭐 하락한 게 13개였는데 이번 주 25개, 네. 상승한 게 16개였는데 8월 15일 날 8월 22일 일주일 지난 후에는 32개로 늘었다. 각각 2배로 늘었 예, 매물 수가 거죠.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또 강남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네. 강남에 보면 8월 22일 빨간색이 확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3배로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15일 대비 8월 22일 일주 뒤에 예. 매물이 3배가 늘었는데 예. 하락한 게 36개, 예. 상승한 게 33개로 강남권은 오히려 하락 매물이 더 늘었다. 하락 매물이 크게 늘어나고 크게 늘어났다.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서초동의 대표적인 단지가 반포자이인데요. 네. 지난주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게 반포 강변 아파트가 3.1억 원, 3억 1천만 원이 빠진 게 제일 네. 많이 빠진 건데 반포자이에 4억 1천만 원 빠진 매물이 나왔습니다. 4억 1천만 원. 예, 예. 그 고위공직자 거 아니에요? 혹시 금매물? 그 증여일 수도 있고요. 그걸 좀 내용을 네. 봐야지 되는데 일단 하여튼 실거래 등록상으로 하락 매물이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하락폭도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상승세 서울 전체로는 0.02. 그러니까 좀 이제 진정 국면의 초입에 들어간 느낌이네요. 진정은 이미 됐고 네. 하락 국면의 초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락 또 국면. 집값 떨어지면 또 집값 떨어진다고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예, 그 준비해야죠. 네. 예, 그에 대한 레토릭을 또 준비해야 알겠습니다. 부동산이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 어떻게 예. 흘러가고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은 제가 지지난주 계속 그 지난주 재판에서 뒤집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네. 그 판사가 네. 재판장이 검찰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럼 사실상 끝난 건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미 재판장이 지금까지 검찰이 만들면 못 만들 것 같다라는 심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네. 즉 검찰이 주장하는 그 표창장 니네가 한번 직접 그러면 만들어봐. 예, 그 얘기를 3번이나 한 그러니까, 거예요. 예. 아마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게 그 판사에게 표창장을 좀 주고 싶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실험 불가능하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표창장 그대로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예,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검찰 그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하고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예. 예.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거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재판장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개혁 파트에 예, 제가 조천래 의원을 모시겠다고 해서 특별히 그동안 이제 저 준비했던 걸 예, 특별히 그 준비했습니다. 언론개혁하면 정청래. 근데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 댓글에 예. 왜 정청래 의원만 나서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호남 의원들이나 여러 의원들이 많은데 왜 침묵하느냐 이거를 좀 전해달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해배상액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또 10배까지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문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그 내용을 오늘 네, 말씀드리려고 오늘 해요.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제가 요 말씀 드리고 나서 브리핑 좀 해주실 예, 예. 텐데 제가 이제 언론개혁의 상임위 관련 상임위도 아닌데 왜 제가 계속 이렇게 법을 내냐. 한번 이제, 찍혔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네. 뭐 때린 몸. 찍힌 몸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원래 17대 국회 때 네. 저희가 문광위원장을 차지하고 법사위원장을 당시 한나라당 야당에 줬던 이유가 언론개혁이 그만큼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냈던 것이 없던 법을 만들었습니다. 신문법입니다. 네, 네. 그 신문법의 핵심 조항이 뭐냐면 15조 16조인데 언론사는 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 경영 자료를 투명하게 의무적으로 공개해라. 예. 신문 부수 가지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하는 것처럼 신문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센 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16조 같은 경우는 이미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조중동은 종편 방송을 가질 수 없다. 네. 이제 신문 방송 겸용 금지였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한 개 신문사가 20%를 넘으면 방송을 할래, 신문을 할래 선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20%를 넘지 않게끔 조절하거든요. 방송을 같이 갖기 위해서. 네. 근데 당시 저희가 2004년도 그때는 조중동이 신문 비율이 실제로 75% 안팎이었어요. 독점률이. 네. 그리고 조중동 하나하나가 다 2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경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네. 제가 그걸 냈고 결국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한테 정치보복을 했죠. 예. 18대 국회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소위 말하는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의해서 정현주 KBS 사장 쫓아내고 그리고 제가 만든 신문법을 폐기시키는 네. 그 과정이 소위 말한 MB 언론학법 날치기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폐기가 되면서 종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만든 신문법이 보복을 당해서 국회의원 떨어진 상태 18대 국회에서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만든 신문법이 휴지되게 되는 과정을 지켜봤고 그래서 저는 종편에 출연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풀었지만 지금도 뭐 TV조선은 안 나가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 전문가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이번 21대 들어서 또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언론관계법, 언론개혁법을 제가 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배경입니다. 예, 이거- 저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네. 19대 총선 때 네. 문화일보에서 그 허위 보도했던 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18대 때. 18대 때, 네. 18대 때. 그때 재판을 제가 7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허위 제보. 예. 제가 이제 서교초등학교 교감한테 뭐 폭언하고 폭행하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허위 제보를 했던 사람이 당시 한나라당 구의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구의원직을 상실했어요. 예. 예. 그리고 벌금을 저한테 2천만 원 냈고요. 문화일보는 2,700만 원을 저한테 물어내고요. 예. 그동안 그때 조금 뭐 재산이 좀 풍족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근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났는데 예. 4,700만 원 받으면 뭐예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피해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니 근데 그때 언론하고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지금의 정청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언론과 맞서 싸우는 그 어떤 그런 정치인일수록 강단 있는 정치인일수록 큰 정치인 반열에 되게 올라요. 노 대통령도 봤지만. 아이,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진짜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고 멋 모르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17대 국회에 당선되자마자 국가보안법, 친일 진상규명법, 사학법, 신문법 이 네 가지예요. 4대 개혁입법. 기억나시죠? 예, 예. 근데 신문법은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광이 어딨어. 근데 보니까 이 법을 왜 지금까지 안 했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그래서 진짜 저한테 거의 100% 전권을 저한테 줬어요. 네.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가. 네. 그래서 나는 진짜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리고 신나게 이걸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보복을 당했잖아요. 예. 신문법이 통과됐는데 그때 신문 신고 포상금제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언론발전위원회 민주당 열린우리당 간사였거든요. 예. 그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진보 매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반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조중동은 자본이 충분한데 한겨레 이런 등등. 이런 등등은 한 방 맞으면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기 이게 때문에. 당시에 한겨레가 반대했다는 얘기죠. 반대했어요. 예. 네. 지금도 여전히.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손잡고 초선 의원들 중에서 언론개혁 운동에 앞장서게 만들고 싶은 의원이 있다면 근데 누굽니까? 망설여지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혼자 나섰잖아요. 네. 혼자 앞에 막 뛰어나가서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는 화살을 다 맞고 제가 쓰러진 거거든요. 예. 그 당시 제가 민주노동당 예. 의원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은 왜 삼성 개혁만 하냐? 언론개혁 같이 하자. 조선일보 개혁 왜 얘기 안 하냐? 무서우니까 조선. 그런 거 아니냐? 안전빵 개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 아니라 저 말고 서너 명만 더 있었어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너 명 어떻게 꾸릴 혼자 거냐? 화살을 안 맞는데 서너 명 어떻게 꾸릴 겁니까? 김남국, 김남국 좋다. 네. 김남국, 이수진. 이수진 좋다. 이수진 지금 전투력이 좀 있거든요. 파묘. 파묘.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사지로 몰아넣는 건데. 두 명만. 김남국, 이수진, 예. 김용민. 김용민. 아 참. 김용민. 장경태 넣어줄까요? 아, 어제도 뭐 나오던데 장경태 네. 의원. 마치 예. 데스노트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 그런 의원들의 맹활약 기대해 보고요. 지금 제가 부르는 의원들은 네. 보복당할지도 몰라요. 네, 우리 고이스 네. 기자 한번 브리핑 해주시죠. 예,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 지금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조사 잘해보셨네. 적용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이거보다 지금 더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관계법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훨씬 많은 법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지금 생방송 중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작게 나와서. 근데 17개 법률이 지금 시행이 적용되고 되고 있다. 있고 네. 20대 국회에서 이만큼의 법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검토되어 왔어요. 또 채택된 것도 있고요. 네. 따라서 이 언론관계법 지금 이제 그 언론중재법 법 이름이 긴 그 법안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어렵지 않다. 네. 하면 된다. 다른 이렇게 데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네, 이미 여러 적용되고 곳에서 있고 17군데. 중이다. 네, 그 얘기고요. 하면 된다는 네.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찬일 의원께서 처음에 그 법안 내셨을 때 세배가 뭐냐, 네.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러셨는데 네,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죠. 예, 네. 우리나라 지금 보신 그 법들이 전부 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가 그 손해배상의 3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국가도 전부 3배입니다. 이미 그 국제 표준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만 네. 기본적으로 3배로 잡혀 있는데요. 그 연방 대법원의 판례는 10배 이내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전체의 76%가 3배 이하로 배상액이 이루어지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유럽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3배, 예. 미국도 대부분은 76%는 네, 3배 그렇습니다. 이하. 예. 그래서 이제 정청래 의원도 국제 보신 표준이라고 끝에 보시면 돼요. 3배로 내신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품을 만들 때도 네. 규격이 있잖아요. 네. 표준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도량형이 통일되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된 17개 법안에서도 네. 3배 이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려다 못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너무 거부감이 크다. 그리고 영세한 진보 매체를 죽이는 거다. 네. 그래서 반대해서 못했어요. 네. 근데 그간 10여 년이 지나면서 저도 19대 때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갑질했을 경우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해야 된다. 그 첫 번째 1호. 예. 이건 이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네. 제가 19대 때 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17개 법안이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이미 이제 거부감이 없어졌고 네. 17개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언론 분야가 빠진 거예요. 예. 그렇군요. 언론 분야를 새로 넣자는 게 아니라 언론 분야만 빠져있기 때문에 언론 분야도 포함시키자. 하자, 이제 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입법은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도 댓글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30배를 안 하냐, 300배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심정적으로는 나도 30배, 300배를 하고 싶다. 네. 근데 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어느 보수 매체에서 정청래 300배, 30배 막 하고 싶다고. 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미 명분과 현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1호 법안을 냈는데요. 네. 오늘도 어떤 오픈넷이라는 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고 나섰고요. 예, 그 언론 부분, 예.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나섰는데 제가 이제 언론 노조에 찾아가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기자들한테는 엄청난 중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물고 3,000만 원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막 가압류당하고 월급 막 뺏기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독자들이 열받는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구나. 설명드리겠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어요. 충분히 두려워야 된다, 당신들. 그럴 필요도 있고. 예. 그리고 이거를 못하겠다, 반대하겠다는 것은 가짜뉴스를 계속 양산해내겠다. 아니, 그럼요. 예, 예. 라는 또 다른 말이다. 그렇죠. 그럼 가짜뉴스 계속 쓸 거냐. 아니 제가 오늘도 기자를 만났는데 점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종편은요에서 얘기했듯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기자들 예를 들면 한겨레면 한겨레 나름대로 이 팩트체크에서 잘못 가짜뉴스를 퍼뜨린 만약에 기자가 발견되면 뭐 2번 하면 징계 내부 규칙을 정해서 뭐 징계를 한다든가 정직을 매긴다든가 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신문사, 언론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이게 3배는 10배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3배가 국제표준이라는 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3배로 통과시키고 나서 네. 김남국 의원을 시켜가지고 30배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라.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오늘 김남국 의원 이 방송 꼭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데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 2019년 통계입니다. 전체 개수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퍼센테이지랑 비슷합니다. 개수지만 50% 이하가 50%가 500만 원 이하예요. 보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이 한 20%쯤 되고 우리가 보통 한 2, 3천만 원 넘어가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말이 가지는 이유가 특히 언론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 명예훼손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은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사가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이라는 형사를 대체하는 의미가 있는 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감안해서 좀 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추세는 지금 손해배상액은 무척 적은데 그나마 그 전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법원이 이 부과 기준들을 좀 더 예.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높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2018년 자료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손해배상이 얼마 나왔나를 좀 집계를 해봤는데요. 우선 크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 정청래 의원이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정청래 의원이 그 18대 국회 때처럼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허위보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악의적 평가나 호칭의 경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네, 눈에 띄는 게 정의연, 예. 종북이라고 묘사했던 뉴스타운 500만 원, 예. 초등학교 교사 메갈 예. 조선일보 보도에 의해서 나온 거 500만 원 손해배상액이 정해졌고요. 반올림의 전문시익군, 억지선동, 뉴데일리 1,000만 원 예. 이렇게 배상액이 부여됐네요. 예,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제 구체적인 행위를 허위 보도한 경우는 2천만 원에서 아, 1억 이건 원까지. 세네. 예.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딱 아까 그 문화일보 네. 그러니까 4천만 원 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합쳐 4,7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2천만 원은 부인한테 받고요. 2,700만 원 받은 거예요. 예, 그게 좀 지금 했으면 더 이게 좀 받았을 잘 안 거예요. 보이니까 한두 가지만 소개하면 사업주의 부당 대우 뉴스원 2천만 원 받았고요. 네. 뭐 유통기한 지난 고기 판매 채널A 3천만 원, 박진성 시인 미투 한국일보 5천만 원. 지난번 그 이상호 기자가 썼던 김광석 가수 예. 부인 살인녀비 1억 원. 예. 이거 굉장히 좀 이게 세게 어떤 받았죠. 보도 행위를 통한 손해배상액이 현재로서 맥시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도 2억 원, 뭐 4억 원도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뭐 회사가 망했다든가 매출이 확 줄어들든 해서 그 금전상의 손해가 확연하게 드러날 때 네. 그게 포함돼서 1억 원이 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대개 5천만 원이 이상호 김광석 부인 살인 혐의가 좀 특이한 경우고 네. 5천만 원이 가장 맥시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네. 근데 이게 더 높아져야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3배가 네. 되는 거죠. 법이 통과되면. 제가 그때 재판할 때도요. 네. 18대 때 허위 제보를 한 그 구의원에 대해서 처음에 5천만 원을 때렸습니다. 그게 최고액이라고 그랬어요. 네. 5천만 원. 허위 제보예요. 언론이 아닌데. 근데 이제 강제 조정이 들어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판사가. 아, 의원님 뭐 명예가 더 소중하지 돈이 더 소중합니까? 그래서 사과문을 내고 대신 돈을 깎아주자. 그래서 제가 그걸 선택했는데 하여튼 다른 분야보다 이 언론에 대한 배상액은 너무 적어요. 네, 그러네요. 네. 적어서 이걸 이렇게 징벌적 세배도요. 사실은 조중동 같은 경우는 별로 꿈쩍도 안 해요. 이거 돈 많잖아요. 그게. 네, 네. 자, 또 그리고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만 내가 낸 게 아니로 언론중재법을 또 냈는데요. 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정정보도, 네. 반론보도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일면 톱으로 오보를 냈어도 뭐 20몇 면에 오른쪽 귀퉁이 내잖아요. 그래서 정정보도는 같은 지면, 같은 위치, 같은 분량으로 내라. 네. 그걸 제가 또 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반드시 통과시켜야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명분이 없어요. 너희들이 가짜 뉴스를 일면 톱으로 원고지 신매 분량으로 냈으면 그게 정정보도를 할 것 같으면 똑같은 분량으로 해라. 네. 예를 들면 KBS 9시 뉴스 톱뉴스를 했다. 그러면 정정 사과 방송을 첫 번째 곡지를 해라. 이번 정기국회 때 이거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뤄집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일지면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지만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요구권이 우리 법에 돼 있죠. 네. 근데 미국의 경우에 학자들이나 그 피해자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케이스를 그러워해요. 우리는 미국에서 몇십억씩 얻어맞는 거를 거기 평균 금액이 20억에서 25억이에요. 평균 얻어맞는 금액이. 네. 그래서 미국이 막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거기 피해자들은 돈이 뭐 중요하냐. 뉴욕타임즈에서 오보를 했으면 뉴욕타임즈 이름으로 오보했다고 사과를 하게 하고 자기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지. 한국에서 그런 제도를 하는 걸 너무 부러워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번 이제 정기국회 좀 있으면 들어가는데 네. 지금 지금 이제 8월 뭐 결산국회지만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총회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몇몇 중요 법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형성할 거 아닙니까? 이건 네네. 반드시 통과시켜야 예를 들어 네네. 일하는 국회법이라든가 공수처법 뭐 개정안이라든가 지금같이 이 전광훈 처벌법. 전광훈 그것도 처벌법, 이제 바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징벌적 이제 이런 손해배상, 언론개혁법. 언론개혁법.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택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네. 많은 의원들이 진짜 문제가 뭔지 예. 왜 발의했는지 그리고 막 인터뷰 막 될 거예요. 잘 물으면 예. 다른 의원들이 이상하게 발언할 수도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부분 제가 또 자료 모아서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저한테 이제 가짜 뉴스를 또 보도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고소 고발을 해야 돼요. 뭐냐면 있습니까? 그런 게? 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기사는 잘못했으니까 시정해라. 그리고 언론중재위에서 그 해당 언론사에 시정 공고를 해요. 근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법도 개정안을 또 냈어요. 음.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결은 하되 언론중재에서 행정명령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들으니까 그 위탁을 문체부 장관한테 해라. 그럼 문체부 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위탁을 받아서 언론중재위에서 판결한 대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이 이행을 해라. 네. 그렇게 했더니 네. 가짜뉴스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 이제 정부가 언론에 대한 오보도 판단하고 또 시정명령도 집행하고
이러면서 정권이 언론을 옥죄게 하고 있다. 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네. 판결은 언론중재에서 합니다. 예. 근데 시정명령은 문체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꼭 해주세요. 이렇게. 시정 명령만.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런 것까지 같이 냈습니다. 또 내용 또 있나요? 예, 예. 여기 이제 정청래 의원이 발의하신 언론중재비 등등 법률 개정 법률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한 악의적으로라는 글자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악의성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지금 범위를 좁혀서 해놓으셨는데 좀 이걸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악의적이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등등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래의 악의성에 대한 정의는 현실적 악이라고 해서 문제된 표현이 거짓임을 알거나 거짓인지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것. 즉, 그 정 의원님 법안에는 허위라는 인식이 있을 때만 적용하게끔 해석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근데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진실 확인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도 같이 쳐야 돼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가짜 뉴스 하는 경우는 사실 많잖아요. 진짜 착각했다는 척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로 얘가 거짓인지 확신하고 있었는지는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넓힐 악의성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개념을. 그리고 악의성이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제보를 받았든지 취재를 했든지 했을 때 이것이 거짓인지 분명히 알고 보도하거나 혹은 약간 미심쩍은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했거나 할 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 안 하면 돼요. 지금 이런 법이 있거나 말거나 언론의 문제는 이걸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반드시 누구나 기자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배우게 되어 있는 몇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는 팩트 체크를 안 한 채 보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딱 그것만 언론의 기본만 그것만 지키면 이 법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고액의 배상을 하는 일이 재소건의 승소율이 25%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손해배상 승소율이 한 45%쯤 됩니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건 훨씬 더 적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고액의 배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엄청나게 좁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작정을 하고 허위 보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걸릴 일이 사실상 없어요. 기본만 지키면 됩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기본을 안 지키니까 문제죠. 네. 그렇죠. 예. 자, 우리 정청래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 때 언론개혁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결연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이게 바랍니다.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내가 17대 이렇게 해가지고 네. 18대 때도 낙선하는데 또 이렇게 악영향을 아이, 미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내가 이걸 우리가. 또 해야 되냐. 아니, 현역은 3번 하면 됐지 뭘 또 뭐 4선까지 하시게? 3선까지만 하시죠 이제. 예. 아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예. 평균 수명이 늘어가지고 국회의원도 오래 할 수 있대요. 아, 요즘에 저 3선 연임도 뭐 이제 3선 연임까지만 허용하자 윤건영 법안 내고 그러던데. 아니 그거는 근데 뭐 중간에 한번 쉬었기 때문에. 저도 그거 법 내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죠. 사실.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 돼. 과거 소급이 아니니까. 수급이 안 네. 됩니다. 자,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간단히 몇 가지 이슈들을 하고 김종인으로 우리가 빨리 넘어가야 합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께서 한마디 하시고 또 이재명 지사가 또 한마디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당내 분란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수 언론들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당정청의 잠정적인 의사통일, 합의는 뭐냐. 지금 그 코로나가 대유행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고 3단계로 가냐 마냐 하는 이 판국에 재난지원금을 하자 말자 몇 프로 하자 말자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 그건 논의하지 말자 일단. 그래서 이번 주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막아놓고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고 피해 범위, 피해 지역, 뭐 피해 속도 이런 걸 감안해서 그때 가서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논의해야지. 지금 강둑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막을 생각을 해야지. 막지도 않고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피해 보상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논의 중단. 예, 맞아요. 방역에 집중해야 돼요. 네. 지금.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100% 동의하고요.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는데 여당 독주 프레임 통합당이 막 씌웠죠. 좀 네. 당했습니다, 사실. 당했는데 정기국회 이제 들어가면서 원내 전략을 수립해야 할 텐데 어떤 뭐 의견들이 좀 모아진 게 있습니까? 모아진 건 없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의견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주목이 됩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설득의 모양새는 네.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 미통당이 말로 들어먹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꼼짝마 법안. 꼼짝마 법안. 네. 음. 반대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어정쩡한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지. 예를 들면 네. 좀 전에 얘기했던 전광훈 처벌법. 그렇죠. 반대하면 이제 완전 전광훈 처벌법을 누가 냈죠? 누가 냈나요? 제가 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내니까 쭉 따라서 냈잖아요. 예. 전광훈 처벌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상상을 못했어요. 코로나도 상상 못했고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오히려 방해를 하는 방역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법이 거기에 대해서 처벌법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위험지역이니까 강제 퇴거하세요. 네. 퇴거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 우리가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피해 받은 사람 명단을 제출하세요. 옛날에는 다 했겠지. 근데 지금은 전광훈 이 일당들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막 역선전하고 조작했다 그러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막 이런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방역을 위해서 강제 퇴거, 명단 제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행정 명령들에 네. 대해서 듣지 않아. 처벌법이 없어.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걸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만들었고요. 네. 이원욱. 네. 근데 이원욱 의원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박형순 금지법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신도 아닌데 다 알아요. 그렇죠. 질병 이번에도 집회 신고에 대해서 원래 행정소송, 행정집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집회 불어 그러면 못 하는데 그걸 재판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정은경 본부장한테 이거 허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정은경 본부장이 이러저러 저만큼 하니까 이번 집회를 허락하면 안 됩니다. 예. 라고 예. 의무적으로 예. 의견을 청취해라. 예. 판사가.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또 집권 여당이 뭐 사법부를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님의 뭐 이렇게 전략은 뭐냐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법안들을 네. 먼저 정광석처럼 밀어붙이자. 그렇죠. 그럼 반대 못 할 거다. 그러면 민주당이 일 잘한다. 국민들이 막 박수 칠 때 또 예. 쟁점 법안도 설득하고 밀어붙이자. 그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꼼짝마 법안. 예. 반대하기도 그렇고 반대 안 하기도 맞아요. 그렇고 뭐 어정 이제 정광훈 처벌법이 그렇고요. 김종인 이번에 무릎 사과했지. 5.18 관련법 다 올려. 그렇지. 좋다. 다 올려. 음. 그러면 반대하면 무릎 사과 이거 뭐야 이거. 예. 이렇게 하는.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수처 있잖아요. 네. 검경석 의원 됐지. 공수처 같은 경우도 공청회 열고 막 여론조사 막 해요. 네. 국민 절대 다수가 통과를 원해. 여론조사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죠. 공수처 통과에 대해서 한 70% 정도가 원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계속 하는 거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당신들이 반대할 거냐. 그러니까 묻지마 봤는데 발목 정당이지. 당신들이 하도 발목을 잡아가지고 내 발목이 시큰시큰해. 뭐 이렇게 지난번에 있잖아. 왜 원내대표 선거에 안 나가셨습니까? 네? 원내대표 선거에 왜 안 나가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4년간 쉬었기 때문에 아. 쉬자마자 나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도리가 아니다. 예. 초선 의원들하고 요즘 많이 만나신다면서 새를 귀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차기 원내대표 도전하십니까? 제가 새를 귀합하는 게 아니라 네. 새가 붙어요 그냥. 귀합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재밌겠어요. 열린민주당과 통합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뭐 새로운 지도부 출범하면 추진할 것 같죠? 이거는 바로 추진하는 걸로. 네, 그렇게 방향이 잡혔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자마자 네. 바로 네, 이낙연 의원 쪽도 영어로 얘기하면 immediately, 네. at once. 근데 어쨌든 뭐 추진하는 걸로. 열린민주당이 이제 그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진로를 결정하시겠지만 그리고 최강욱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열린민주당 당대표잖아. 네. 이제 들어와가지고 당대표가 아닐 거 아니야. 네. 당대표를 해달라고. 아니 들어오면 지명직 최고위원 뭐 이런 거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그거는 네. 지명수배는 아니죠.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최강욱 대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사람이 네. 그래 보이지 않지만 네. 상당히 겸손해요. 아유, 겸손하죠. 겸손하고 예. 그리고 학구열이 있고 네네. 그리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의원님한테 주로 막 물어본다면서요. 궁금한 가끔 거. 물어봐요. 예. 그래서 내가 초선 때 그랬거든요. 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저를. 네. 싸납기만 하고. 근데 예. 알고 보면 부드럽다. 근데 최강욱도 아주 알부남이더라고. 예. 알고 보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였더라고. 소주 한 잔 못 드시고. 어? 소주 한 잔 못 드세요. 술을 못 해요. 지난번에 안 먹었나? 최강욱? 예, 안 드셨어요. 그때 그때도 안 드셨어요. 닭발집인가 어디 갔었는데 안 드셨어요. 네. 안 먹었나? 네. 그럼 못 안 드세요, 못 드세요. 안 먹고 그럼 혀가 꼬인 거야? 아니, 안 먹고도 소주 한 3병 먹은 느낌은 나죠. 예. 아니 나 취한 줄 알았더니 의원님이 그 일부러 혀가 꼬여가지고 막 얘기하는구나. 연기력도 좀 있네. 그 지금 추세로 보면 이낙연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출마한다면 새로운 그래서 우리 지도부의 과제 내기 하나 하지 내기. 뭔 내기? 이낙연 후보가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몇 프로로 된다? 그거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얘기를 걸고 싶으세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써드릴게요. 예. 예. 몇 프로 얘기했습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 수치가 있긴 저는 합니다만. 얘기한 적 없고요. 쓴 적은 예.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밝혀지는 것으로 저는 그거보다 좀 얼마나 낮게. 촉이 좋은지. 새로운 지도부 민주당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두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이것 챙겨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말기잖아요. 네.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 말기라고 하면 너무 끝인 것 같아요. 집권 5년 후반기. 후반 같아. 후반기. 후반기. 예. 말년병장 이런 느낌.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한 적 있어요. 네가 잘해서 올라가냐? 남이 실수해서 올라가는 거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네. 네. 김영삼 대통령이 소개한다면 하나 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돈하고 권력을 같이 가지면 안 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는데 한때 하여튼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일단. 근데 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내부 분열이에요. 특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막 책임 전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청와대 씹고. 치마대 씻고. 그래서 그거를 절대 못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실명으로 공개 비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커지잖아, 그게. 그래도 커지나? 그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따로 불러갖고. 그러면 알아듣게 따로 해야지. 불러가지고 하겠습니다. 알아듣게. 중요한 지적이었네요. 예,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그렇구나. 내가 좀 데시벨이 크지? 그럼 조선일보가 또 쓸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럴 땐 조용히 불러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된다. 좀 기강이 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 다잡는 역할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전속결 우리 지지자들은 속 시원하고 정말 협치도 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맘대로 한다. 멋대로 한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 편이 약간 양보하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꽁 잡는 게 매잖아요. 예. 그래서 입법 성과도 내면서 네. 좀 기다리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시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지지자들이 왜 지금 당장 안 하냐.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국회는 협상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180석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통과시킬 수 있죠. 네. 그런데 관전자들,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아울러서 지지율도 높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55%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네. 퇴임하고 박수 받을 수 있는 대통령, 네. 퇴임할 때 박수 받는 대통령 이걸 만들려면 우리가 상당히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제가 이제 이번 지도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제가 또 계속 얘기할 건데 제발 조중동 신문 놓고 회의하지 마라. 민주당 다 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SNS 온라인 여론도 조중동 종이신문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같이 놓고 예. 같이 그걸 놓고 정세 분석을 하자. 그러니까 여론도 여론인데 저는 SNS 뭐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건설적인 무슨 제안이 나왔다 그런 걸 해야 돼. 뭐 우호적이었다, 뭐 어떤 뭐 요구가 많았다 이런 거 말고 참신한 해법이나 제안 같은 것들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유튜브나 팟캐스트 중에서도 그런 걸 좀 잘 모니터링해서 그걸 대신
읽어볼 수 있도록 지도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게 굉장히 SNS 온라인 여론을 강화하는 네. 그런 당 지도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당 지도부도 당 대표 최고위원분들이 박시영 TV에 나오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 나와서 많이 나오긴 이 했는데 댓글을 좀 보면서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임명 권한을 정청래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고정 출연을 출연. 월 1회씩 해주는 걸로. 그럼 출연료 절반은 저 주나요? 술값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오늘 가장 중요한 김종인 해부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가장 중요한데. 너무 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정청래 의원과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 공익적 마인드가 없고 네. 사적 욕망이 드글드글 거리는 사람이다. 근데 의원님 앞에서는 눈도 라고 못 저는 맞추신다면서요. 밥 먹을 때 눈도 못 맞춘다는 저는 얘기가 있던데. 그분을 쳐다본 적이 아직 없어요. 21대 들어서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때 그 공천 탈락하고 만났다면서요. 그거는 좀 아껴두는 무기입니다. 여기서 좀 하세요. 여기서 좀. 얼굴을 못 맞췄, 눈을 못 맞췄다. 아니 21대 예. 아직 못 마주쳤거든요. 네. 한번 이제 부딪힐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제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네. 반응을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이 까먹었는데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 된 대선에 이분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예.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예, 출마 선언 했었어요. 그러다 들어갔죠. 들어갔죠. 다음에도 또 출마 선언 할 것 같아. 저는 이분이 음. 대통령병을 깊이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분이 미통당에 간 이유는 미통당에서 대선 후보를 먹으려고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그래서 호를 새로 붙여줬어요. 옛날에 김어준 총수가 추호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갔어. 시대적 흐름상 이제 입하고 안 돼. 제가 그래서 이당저당 선생으로. 이당저당. 이당저당. 통합당의 한두 달의 미래, 네. 단기간의 미래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자 보세요. 이당저당 선생이 미통당 선대위원장이 됐어요. 네. 그때 자유한국당인가요? 황교안도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한테 떨어질 거. 네. 그리고 책임지고 물러날 것. 알았죠. 그래 본인이 미리 가서 알박기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어야 비대위원장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갔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게 봐요 저는. 예.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계속 어떤 얘기했죠? 당내에는 후보가 없다. 예.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당내 후보를 없애는 거였다. 또 하나는 뭐냐면 40대 경제 전문가를 얘기했어요. 예. 훅 둘러보니까 아무리 아무도 둘러봐도 없어. 미통당에 40대 경제 전문가가 없어요. 예. 없어서 한 얘기예요. 예. 또 뭐냐면 백종원은 어때요 그랬잖아요. 예. 그럼 백종원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면 희화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외부에 참신한 인재를 뭐 영입하겠다 그러는데 국회의원 후보는 인재 영입으로 수혈이 가능해요. 예. 대선 후보를 인재 영입한다? 영입을 몇 명 할 수 있어요. 옛날 반기문처럼 해보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할 수 있는데 당내에서 가만두겠습니까? 네.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러다가 시간은 김종인 편이에요. 시간 끌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년 3, 4월까지 임기인데 그게 지금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까지 거론되고 있잖아요. 시간을 끄는데 없어요. 없으면 내가 해야지. 아니 그 생각이 맞는데 이 네.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브레이크가 세게 걸린 거야. 왜 걸렸냐면 정광훈 변수가 생긴 거야. 예. 이분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흔히 말하는 중도화 전략들을 포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장 먹으면서 대선 가겠다는 게 전략이었는데 갑자기 정광훈이 끼어든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통합당 제가 볼 때는 그 김종인은 외통수에 딱 걸렸다고 봤어요. 왜 외통수에 걸렸냐면 비호감도가 다시 높아졌잖아요. 통합당이 지지율 곤두박질을 쳤잖아요. 근데 이게 단계에 끝나냐? 단계 안 끝나. 한 달 정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길은 구구 세력과 절연을 깔끔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사과 표명을 왜 못하냐?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 우리 많은 그 진보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하라. 전현직 의원들 참여한 사람 징계해야지. 민경 사이로 부정선거 얘기한 거 입장이 뭐야? 계속 몰아쳐. 두려운 거야. 그걸 제일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박시영.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의원님 끼워줄게. 네. 근데 김진태가 벌써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의리 없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시위대를 보호해라. 의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두려운 거야. 이걸 손댈게. 당내 왜? 본인이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박힌돌한테
씹힐까봐 자기가 용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별로 없어. 이걸 끊지 못하면 그래서 쭉 끌려갈 거야. 그럼 추석을 맞이해. 추석이 지지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추석을 맞이하잖아요. 당내에서 이제 그때부터 잠룡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샌드백이 되겠지 그때는. 이때부터 이제 김종인 쳐. 김종인 갖고 안 되겠구나. 네.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김종인이 이 나름대로 노드웨를 가졌는데 변수가 딱 발생한 게 정광훈이에요. 이 구구 세력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거냐. 왜? 주호영도 말을 못해. 지난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나경원 손잡고 정광훈 손잡고 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대놓고 이거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바른미래당 쪽이나 얘기를 했지. 유승민 계열이나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거든. 주호영이 나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 뻔뻔하게.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김종인이 지금 손을 대자니 본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정쩡한 스탠스로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원희룡, 뭐 오세훈 등등등등 사람들이 씻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김종인 결국은 대선의 꿈은 당연히 접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내가 할 얘기를 왜 본인이 하고 있어요? 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네. 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김종인이 40년 전 광주를 무릎사과 했어요. 근데 왜 4개월 전 얘기는 무릎사과를 못하냐 이거지. 똑같이 자유한국당 네.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 자, 근데 이 광주 무릎사과도요. 아까 제가 꼼짝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광주 5.18 관련 법안 다 올려요. 네. 당신 무릎사과 했잖아. 이거 다 통과시켜. 미통당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민주당에서 낸 광주 관련법, 5.18 관련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난리가 날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릎사과한 사진 있잖아요. 크게 걸어놓고 네. 갖고 다니면서 광주 5.18 관련법 통과시킬 겁니까? 계속 물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전광훈 문제는요. 이거는 제가 오늘도 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딜레마라고. 이건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문제가 탁 터져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황교안 제명해라. 전광훈을 키워준 것은 황교안 아니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각으로 쳐야 되거든요. 김종인, 좋습니다. 당신 황교안 제명해. 그리고 이번에 8.15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던 홍문표, 김진태, 민경욱 출당시켜. 이걸 계속 요구해야 돼요.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적진이 흔들려요. 그렇죠. 판을 흔드는 거예요. 네. 그걸 두려워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황교안 제명해라.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사면초가 예, 외통수에 딱 몰렸다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만약에 통합당 입장에서 유일한 살 길은 극우 보수와 결별이라고 본다면 얼핏 보면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종인밖에 사실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맥락도 맞는다는 거죠. 본인이 예. 대권 욕심을 내려놓으면 할 네.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자, 근데 근데 지금 대권까지 대권 때 못하는 생각하니까 이거 못하는 거야. 예. 여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세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극우 세력과 다르다. 극우 세력과 다르다는 것은 건전한 보수 세력이라는 거잖아요. 네. 건전한 보수 세력의 상징이 뭐죠? 민족주의예요. 그러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반민특위 네. 좌절시킨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군부 독재는요. 진보와 민주를 떠난 다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그 후예들과 당신 절연하겠느냐?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극우 세력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 건강한 보수? 그건 민족주의야 핵심이. 그러면 당신들 친일파 세력과 끊어. 끊을래 안 끊을래? 그리고 군부 독재 부역자들과 끊을래 안 끊을래? 그리고 그를 칭송하고 따르고 있는 당내 친박 세력과 손잡을래 안 잡을래? 이걸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김종인 이당저당 선생이 있잖아요. 네. 이당저당에 내가 다닌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미통당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 셀프 대선 후보 공천이라고 저는 봐요. 네. 저는 정확히 이렇게, 맞네요. 저는 네. 이렇게 네. 보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예. 김용민 앵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훨씬 듭니다. 낫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또 오늘 또 다스베이다를 이따 나가야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저 아 근데 지금 동시 접속자가 8,200명인데 예.
정진애 의원님의 파워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원래는 몇 명입니까? 엊그제도 8,000명 했었습니다. 예. 그럼 200명 늘었네요. 200명 효과입니까? 네, 예,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서 200명. 아. 청래당 당원께서 오신 아, 걸로.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우리 지지자들은 아까 좋은 말씀해서 조금 기다려주고 네. 이게 분열되지 않도록 잘 좀 지켜달라 이런 말씀 주는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국회의원들은 지지자를 쳐다봐야 되고요. 또 지지자들은 국회의원을 응원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좋은 관계를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이고 또 지지자들은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기다릴 줄 알고 신뢰감을 갖고 뭔 뜻이 있겠지, 뭐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한 박자씩은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 지지자들이 이제는 노 대통령 경험을 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지켜드려야 할지 어떤 그 지혜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학습 효과가 돼 있고요. 저는 잘 하시리라 믿고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아까 분장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 TV에 박시영 TV에 꼭 나와 주겠노라고 말씀 주셔서 그 약속 지킬 것을 믿고요. 자 오늘 그 좋은 말씀 시원시원한 말씀 역시 정청래구나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